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두 엔진은 모두 고장나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루에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히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평소처럼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륙 직후 간과되었던 얼음 조각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의 양쪽 꼬리 근처에 있는 엔진 팬을 들이받았고 날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그러던 중 객실 어딘가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페르 홈버그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뒷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에게 오른쪽 엔진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곤 제복을 입지 않은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가 자신이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조종사는 그에게 비상 점검표를 주었고 기장은 그에게 보조 동력 장치인 비행기 꼬리 부분의 작은 가스 터빈을 작동시켜달라고 했어요. 홈버그의 조언과 도움은 아주 유용했지만 비행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비행기가 270m 상공에서 구름을 벗어났을 때 조종사들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어요. 보조하고 있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그들은 승객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북쪽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그곳에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고 있는 방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작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스웨덴 우플란드에 있는 고트르에라 마을에서 멀지 않았어요. 부기장이 날개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겨우 420m 위에 있었어요. 55m 높이에서 선장은 스톡홀름 관제소에 우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7초 후 비행기는 나무 몇 그루에 부딪혔고 오른쪽 날개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그때쯤 착륙기어는 이미 나와 있었고 속도는 시속 224km로 줄어들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의 꼬리가 땅에 부딪혀 부러졌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계속 미끄러졌어요. 주 착륙 장치가 들판에 흔적을 남기면서 비행기는 110m를 이동했어요. 어느 순간 비행기는 주 착륙 기어와 앞쪽 착륙 기어를 잃었어요. 동체는 세 부분으로 부서졌고요. 기적적으로 불은 나지 않았어요. 추락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있고 부품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129명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기적 같아요. 하지만 이건 또한 승무원의 빠른 대응과 승객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린 덕분이에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제때의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4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 당연하네요. 하지만 비행기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9개월 된 비행기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바로 폐기되었어요. 모두가 승무원들의 조치를 칭찬했어요. 착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진행됐죠. 특히 급속도로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기장은 훈련 중에 얻은 기술들을 시험해보도록 강요받은 조종사는 거의 없다는 걸 본인도 인정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말이죠. 그는 승무원들이 자랑스러웠고 모두가 살아남아 안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상어의 공격을 받는 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년 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도 상어가 왜 그렇게 자주 출몰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상어들은 이 지역의 다른 섬은 그대로 두면서 이 특정한 섬을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이 신비한 장소에 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2015년 7월 22일 리유니온 섬 근처의 바닷물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섬의 서쪽 지역인 생루는 항상 서핑하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 쾌적하고 화창한 날 한 현지인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2m짜리 황소상어가 나타났어요. 해안 바로 옆에서 서퍼 로돌프 아리에기에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친구, 의사이자 라 리유니온 대학의 지리학 교수인 에르완 라가브리엘은 그때 근처에 2명의 다른 서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의 목소리라는 걸 깨닫고 라가브리엘은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상어는 2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공포영화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처음에 아리에기의 몸은 하얀 거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품이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라가브리엘은 나중에 말하기를 그것이 인생에서 본 가장 무서운 광경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상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라가브리엘은 대부분의 경우 2번째 공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친구를 도왔죠. 그들이 해안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라가브리엘은 친구를 해변으로 끌어올리고 즉시 서핑보드 끈으로 지혈대를 만들었어요. 그 후 아리에기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좋은 결말을 맺었어요. 비록 45세의 남자는 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어요.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리유니온 섬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수십 건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리유니온 섬은 프랑스 해외 영토 중 하나입니다. 이웃의 모리셔스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둘 다 호주와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섬은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기후와 자연 조건,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사람들은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수영하고 돌고래를 보면서 인도양의 따뜻한 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한편 라 리유니온에서는 현지인들이 손가락을 물에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왜 이럴까요? 불행하게도 리유니온은 이제 상어섬이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 2018년까지 56건의 공격이 그곳에서 발생했거든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 상어 공격의 16%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리유니온 곳곳에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어부들은 대규모 상어 포획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당국은 산호초와 같은 몇몇 안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부들이나 과학자들은 상어가 이러한 산호초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섬의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한편 모리셔스에서의 마지막 상어 공격은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섬을 찾고 모든 것은 완벽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라 리유니온은 왜 그렇게 운이 없는 걸까요? 아까 소개한 영웅 라가브리엘 박사는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리유니온에서 상어의 공격 가능성이 23배나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0건 중 9건은 황소상어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상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상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상하는 모습과 정확히 닮았어요. 가장 흔한 종 중 하나고 영화와 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종입니다. 황소상어는 모든 대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삽니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와 남아프리카 사이의 남쪽 바다에서 발견되죠. 이곳은 심지어 상어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어들은 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한 황소상어는 가장 공격적인 상어 종 중 하나이며 인간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상어는 다양한 염도의 내성이 강해요. 즉 기본적으로 민물에서도 문제없이 헤엄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리유니온 섬에서의 공격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자, 수많은 이론과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IRD, 프랑스 국립연구개발연구소의 연구원인 마크 소리아는 그의 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지역 수역에 살고 있는 45마리의 뱀상어와 38마리의 황소상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연구소가 이 연구를 지원했죠. 또한 지역, 국가, 유럽의 3가지 연구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소리아의 팀과 라가브리엘이 개발한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낚시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소상어와 먹이의 영역을 놓고 경쟁했던 작은 암초상어의 장기적인 포획이 결국 이러한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해요. 불행하게도 포식성 황소상어들은 먹이가 떨어지자 해안 근처로 먹이를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황소상어에게 리유니온의 서퍼들은 아프고 허약한 물고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쉬운 먹잇감입니다. 또한 모리셔스에서는 서퍼들이 모래 해변 근처에서 노는 경향이 있는 반면 리유니온에서는 산호초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상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에요.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흙탕물입니다. 황소상어는 그러한 조건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리유니온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장소가 없지만 도시 지역의 건설 때문일 수 있어요. 탁한 담수는 도시에서 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은 상어를 끌어들이고 이곳에서 공격이 가장 자주 발생해요. 하지만 궁금한 점은 왜 모리셔스는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말이죠. 모리셔스에도 하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리유니온 섬에는 화라산 피톤데라 푸흐네즈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산 덕분에 섬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어요. 이 사실이 이 섬이 상어의 관심을 너무 많이 끌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점이 될 거예요. 화산 덕분에 리유니온의 해안은 덜 가파르고 해안으로 더 가까이 쉽게 헤엄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의 경사면에서 떠내려온 퇴적암은 황소상어를 유인할 수 있어요. 이미 말했듯이 이 상어들은 흙탕물을 좋아해요. 몇 가지 다른 이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라가브리엘은 공격이 상어 개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아마도 황소상어들이 짝짓기 기간 동안 더 공격적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고기를 위해 상어를 잡고 파는 것을 금지한 모리셔스의 잘못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소리아와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에 강하게 반대해요. 두 섬 모두에서 상어 고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될 정도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이 리유니온에게 많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현재 인구의 대부분이 상어를 대규모로 포획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섬 근처에 수중 울타리를 만들었고 이 울타리 유지 비용으로 연간 100만 달러가 들어요.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시기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이버들을 거의 공격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극하지 않는 한 말이죠.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들은 종종 상어를 유기견과 비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라 리유니온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다시 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어스에 위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푸나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 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구멍은 기름을 찾기 위한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원은 지하 자원을 찾던 측량사들이 남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어리 통조림은요? 폭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남긴 거죠.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 통조림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적인 것에 가깝네요. 자, 여러분도 따라와서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게 기쁘기 바래요. 다음 미스테리 해결 모험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나사가 항성, 행성, 은하 또는 블랙홀만을 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이 기관은 또 우리의 고향 행성인 지구에서 일어난 발견도 연구해요. 그럼 나사는 최근에 뭘 발견했을까요? 얼음 밑에 생명체가 있나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어있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발견은 지구 전체 수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바꿀 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도울 수 있어요. 인류의 존재는 남극 대륙과 그것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의 발견들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얼음밖에 없는 이곳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봅시다. 남극 대륙은 남반구에 있는 세계 7대 대륙 중 하나예요. 총 면적으로 봤을 때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호주의 거의 2배 크기라는 걸 의미해요. 진짜 운석을 보고 싶나요? 남극으로 가세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남극 대륙은 우주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더 멋진 건 대륙의 흰 표면에서 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얼음에서 약 4만 5천 개의 운석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30만 개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곳에 많은 지상암석이 없기 때문에 운석의 어두운 색 덕분에 발견하기가 쉬워요. 남극 대륙의 건조한 사막 환경 또한 그걸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심지어 100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남극에서의 화산 활동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이곳은 불이 얼음과 만나는 곳이에요. 서남극은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서남극에만 138개의 화산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여러분은 남극이 늘 추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해안 지역은 10도까지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얼음이 없다면 남극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늘 얼음으로 덮여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3,400만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없는 대륙의 표면이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사가 그걸 바꿨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오늘날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놀라웠어요. 대륙은 보이는 것과 달리 전혀 평평하지 않았어요. 계곡, 경사진 평원, 그리고 높은 산들로 꽤 울퉁불퉁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들이 남극 대륙 얼음 아래에서 발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드럼을 쳐주세요. 나사가 2개의 새로운 빙저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멋진 것은 우주에서 이 호수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최첨단 위성이라면 맞습니다. 2003년 나사는 아이스셋이라는 위성을 발사했어요. 그것이 빙상물질 균형과 구름과 에어로졸 높이를 측정했어요. 위성은 또한 남극 대륙에 얼음이 없는 지도를 만드는 걸 도왔어요. 2010년 유럽 우주국은 2번째 위성인 크라이오셋2를 발사했어요. 얼음 두께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2018년 나사는 아이스셋의 후속인 3번째 아이스셋2를 발사했어요. 이것은 빙상의 해발 고도와 바다의 해빙의 두께를 측정했어요. 나사의 가장 진보된 지구 관측 레이저 기구였습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했죠. 그리고 이게 다른 위성들의 데이터와 결합되었을 때 한 쌍의 큰 호수 근처에서 이 2개의 새로운 호수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어떻게 이런 호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남극 대륙 얼음의 평균 두께는 약 1.9km예요. 하지만 어떤 곳에선 특히 겨울 동안에는 3km 이상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은 달리 말하고 있어요. 맨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륙의 얼음은 그 무게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없었어요. 2007년 아이스셋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표면 아래에 뭐가 숨어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먼저 남극 대륙에 빠르게 흐르는 빙류 아래에 연결된 해빙수 호수의 전체 네트워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수백 개 있었어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빙하 연구가 헬렌 아만다 프리커는 아이스셋에 의해 측정된 해발 높이의 변화가 이런 호수의 역학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해빙수를 정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로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물을 채우고 배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위에 얼음이 오르내렸죠. 하지만 어디로 물을 빼냈을까요? 당연히 바다죠.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납니다. 프리커와 공동 저술한 최근의 연구에서 한 호수에서 단 3일 만에 7,500억 리터나 되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여전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2개의 새로운 호수를 찾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남극의 빙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해류와 해수면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호수의 체음과 배수 주기는 빙상의 균열과 크레바스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호수들로부터 발견한 정보는 또한 얼음 표면의 손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또한 이 체음과 배수 시스템이 얼음이 바다와 대양으로 미끄러지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추가된 담수가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발견은 또한 생명이 정말 얼음 아래에 있는지 어떤지를 암시할 수 있어요. 와! 과학자들은 약 1068m의 얼음을 뚫었고 호수들 중 하나에서 채취한 물 샘플에서 대략 밀리리터당 10,000개의 박테리아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많은 수의 박테리아의 존재는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 미세생물과 같은 더 고등한 생명체를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호수들 중 하나가 그들의 고향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새로운 호수가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체가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의 생명체가 남극 호수에서 보이는 패턴을 따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행성에 존재했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 종류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겨울 동안에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는 영하 89.2도예요. 2010년엔 그보다 더 낮은 영하 93.2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이 추위를 훨씬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남극 대륙의 얼음 표면의 크기 또한 1년 내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여름에는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겨울이 되면 1900만 제곱킬로미터로 커져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얼음 조각으로 남아있죠. 미안 북극아, 네가 졌어. 이 귀엽고 작은 펭귄 아세요?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으니 이 동물들을 현지인으로 여기세요. 그곳은 어느 나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진짜 그걸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5가지 다른 종의 펭귄, 바다표범, 범고래들이에요. 대륙의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낚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으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여름 동안 대륙에 거주해요. 하지만 겨울이 오면 그 수는 자연스럽게 1,000명으로 떨어져요. 남극 대륙의 얼음 이불은 세계 담수 보유량의 70%를 차지해요. 만약 이게 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해수면은 거의 60m 상승하게 될 거예요. 루이지애나에선 그림 같은 호수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호수가 가장 눈에 띄어요. 이 깊은 호수는 고요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곳의 기원은 전체 생태계를 바꾸었던 대규모의 재난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대재앙이었죠. 그리고 이 재앙은 단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어요. 페네르호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위해서 4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1980년입니다. 11월 21일 이른 아침이에요. 몇몇 일꾼들이 계속해서 석유를 찾는 근무를 시작해요. 작은 페네르호 한가운데 있는 석유 굴착기 드릴이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호수의 깊이는 약 3m예요. 만약 성인이 바닥에 서서 손을 든다면 손가락이 수면에 닿을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드릴이 멈췄죠. 바닥에 걸린 것 같았어요. 일꾼들이 드릴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사람들은 안에서 몇 번 펑 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순간 굴착기 전체가 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플랫폼에 있던 근로자들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해안으로 달려가요. 그러고는 강한 덜컹거림이 이어져요. 15층 높이의 거대한 650억 원짜리 시추선이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호수 깊이는 1층 건물보다 깊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이 배수구를 통해 욕조에서 빠져나간 걸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호수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드릴은 소금 광산의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고 그 터널은 호수 밑에 바위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백만 리터의 물이 이 터널로 쏟아지고 있어요. 만들어진 압력은 소화전 물줄기의 10배예요. 광부들이 이 재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물이 터널에서 범람하는 동안 그들은 갱도에서 대피하려고 해요. 50명의 사람들이 광산 카트를 이용해 물과 진흙을 뚫고 나아가고 있어요. 완행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8명을 들어올릴 수 있어요. 모든 광부를 대피시키기 위해선 7번은 왕복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 줄 끝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 어떨지 상상이 가나요? 파괴적인 홍수는 뒤에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완행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어요. 다행히도 모두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물은 압축하면서 광산의 공기를 대체했어요. 먼저 모든 터널을 뚫고 그러고 나서 간헐천의 형태로 땅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호수 한가운데에 커다란 깔때기가 형성돼요. 그 구멍은 안에 더 많은 물을 끌어당기면서 팽창하고 있어요. 호수 주변의 땅이 무너져 광산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흙과 함께 깔때기는 11척의 바지선, 예인선, 석유 굴착용 플랫폼 전체, 그리고 많은 나무들을 끌어당겨요. 호수 주변의 해변 전체가 사라져요. 소금 동굴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가장 근접한 강의 흐름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호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물도 광산에 범람하고 있어요. 깔때기가 확장하고 있어요. 옆에서 볼 때 50m 높이의 거대한 폭포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16층 건물 높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높은 폭포예요. 다행히도 파괴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광산은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깔때기는 사라졌어요. 물은 잠잠해져요.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얕은 호수였어요. 지금은 수심 60m에 위치한 새로운 해조가 생겼어요. 이게 생태계를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여기 새로운 종의 물고기와 동물이 나타나요. 시추회사는 침수된 모든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90억 원의 벌금을 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 재난의 원인을 조사했죠. 알고 보니 엔지니어가 지도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가 시추 좌표를 고르기 위해 잘못된 추정을 해서 소금 광산에 도달했던 거였어요. 안에 거대한 깔때기가 있는 또 다른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인공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이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
베리에사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전에 이 호수 근처에는 몬티첼로라는 작은 농촌 마을이 있었어요. 지난 세기에 사람들은 이곳에 댐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장마철 동안 호수의 수위가 상승해 댐의 가장자리 위로 쏟아졌어요. 물이 땅을 범람시키고 도로를 떠내려가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댐을 더 높여야겠죠? 그렇죠. 이건 가히 논리적이었지만 마을의 기술자들은 더 나은 걸 생각해냈어요. 그들은 호수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내부를 콘크리트로 덮었어요. 마치 땅으로 통하는 넓은 원형 터널 같아 보이죠. 장마철 동안 물의 수위는 구덩이에 닿을 만큼 충분히 높아져요. 그리고 수백만 리터의 물이 그 안으로 쏟아지죠. 욕실의 거대한 배수구와 비슷해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은 수평 터널을 통과해 가장 가까운 만으로 들어가요. 이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발명품이며 많은 관광객들에겐 탁월한 명소예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도 여기서 노는 걸 좋아해요. 수위가 낮을 때 그들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 근처에 만으로 모여요. 둥근 터널은 스케이트보드 타기에 좋은 놀이터죠. 이에면 사막으로 이동할게요. 거기서도 구멍을 찾을 건데 이번엔 호수가 없는 거예요. 농구장만한 크기의 이 구멍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구멍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이걸 형성하게 됐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 구덩이가 악령들이 사는 지하세계로 통하는 통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믿지 않더라도 예멘의 거대한 구멍은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가끔 이 검은 지면의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항상 썩은 달걀의 불쾌한 냄새가 나요. 구멍은 너무 어두워서 햇빛을 흡수해요. 안에 손전등을 비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강력한 광학 렌즈와 드론의 도움으로 이곳을 연구했지만 무시무시한 어둠 부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멀리서 보면 이곳은 금빛 모래 캔버스 한가운데 있는 검은 물감 덩어리 같아 보여요. 지금도 예멘의 거대 구멍은 지구상에서 가장 연구가 덜 된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최근에 한 무리의 용감한 사람들이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곳에서 산 진주, 종류석, 뱀, 그리고 심지어 폭포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구멍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질학자들이 광물을 찾기 위해 땅을 뚫는 건설 공사를 할 때 생겼다고 해요. 시추 공정이 지표면을 붕괴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양의 물 아래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유명한 구멍을 방문해 봅시다.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곳은 마리아나 제도 근처의 서태평양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에요. 너무 깊어서 에베레스트산 1개 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으로 잠수하기 위해선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튼튼한 바티스카프여야 해요. 비싸지만 이 여행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에서 수명이나 바다의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이상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기름처럼 보이는 물질을 먹고 사는 독성 가지와 미생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투명한 몸을 가진 물고기를 만날 수 있고 물고기의 장기와 골격을 볼 수 있어요. 아귀와 비슷한 소름 끼치는 이빨 괴물이 헤엄쳐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연약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몇 가지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진 바티스카프 안에 있어요. 여기 수압은 평범한 차를 납작한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투명한 몸을 가진 물고기들은 마치 수영장에서 노는 것처럼 헤엄치고 있어요.